강. 태초일의 사람들에게 삶의 터전을 안겨주고 문명을 꽃피우게 해주었던 거대한 생명 덩어리. 한반도 중심을 관통하는 대동맥 한강. 한성백제는 거기 높다른 산과 비옥한 들판이 펼쳐진 한강 유역의 도읍을 정하고 왕국의 기틀을 다져 나갔다. 백제 건국에 관한 기록을 남기고 있는 삼국사기. 여기에 보면 북방에서 내려온 온조와 비류 형제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지금의 북한산인 부하악에 올라 지세를 살펴보고, 온조는 지금의 서울 지역인 하남 위례성에 그의 형 비류는 인천 지역인 미추홀에 각각 도읍을 정했다고 전해온다. 그 후 미추홀로 간 비류가 죽고 그곳 사람들이 온조의 하남 위례성에 합쳐졌다 한다. 온조가 도읍을 정하기 이전까지 한강 유역의 주인은 누구였을까? 선사시대 이래 문화를 꽃피웠던 한강은 다양한 세력들이 털을 잡고 살았던 역사의 무대였다.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선사시대 유적지에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듯이 한강의 역사는 이미 기원전 4000년 전부터 시작됐다. 그렇다면 온조가 한강 유역의 도읍을 정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 선사시대부터 마을을 주거지를 강가에다 주로 잡죠. 그건 두 가지 이유 때문이 그럽니다. 농업 생산력이 한계를 가지고 있을 적에 그 강가에서는 어로 기술이 덜 발달되는 시대에 조개라든가 꼬막이라든가 이런 채취를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옆에는 들판이 있으니까 농사를 짓고 이제 두 가지를 겸해서 생업으로 삼은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남 위례성 위쪽에는 지금도 선사시대 유적지도 지금 복원해 놓고 있죠. 이제. 그래서 이 입지 조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심지어 후기도 한강의 주인이 이쪽 우리 민족의 주인이 된다는 말까지 생겨났죠. 근데 이걸 일찍이 눈뜬 사람이 온조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신석기에서 청동기까지의 역사가 이루어진 한강변에서 새로운 주인으로 나서며 강성한 왕국을 꿈꾸었을 온조왕. 그에게 있어서 한강의 거대한 수로와 넓고 풍요로운 평야야말로 백제 도읍지로서는 최적지였을 것이다. 온조가 한강변에 도읍을 정할 당시 한반도는 크게 고구려, 삼한, 동해로 나누어져 있었고 백제는 마한 54개국 중의 하나로 출발했다. 백제는 먼저 적으로부터 침입을 막을 수 있는 천혜의 요새가 필요했으리라. 그것이 바로 한성백제의 왕성 하남 위례성인 것이다. 서울과 근접해 있는 남한산성 기슭의 숭렬전이 백제 시조 온조왕의 제를 올렸던 곳임을 아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조선 인조 때 건립한 이곳은 오래전 한성의 주인이었던 온조왕을 모시기 위한 온조당사로 불렸다. 이곳 숭렬전의 주인공 온조왕이 세웠다는 하남 위례성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 삼국사기에 보면 온조가 낭랑과 말갈의 침입으로 편한 날이 없어 한수 남쪽을 둘러보고 그곳에 도읍을 정할 계획을 세웠다는 기록이 있다. 이 기록에 따르면 온조왕은 하남 위례성의 도읍을 정하기 전에 한강 이북 지역에 자리 잡았다는 것인데 현재 그 위치는 알 수 없고 다만 한강 남쪽이 하남 위례성임을 추정하고 있을 뿐이다. 하남 위례성의 위치를 놓고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로는 서울의 몽천토성이라는 견해가 많지만 확실한 규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한성 백제의 열쇠가 되고 있는 하남 위례성을 아직 찾아내지 못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한성 시대는 망각된 시대라고 할까요?
근 500년 되는, 그러니까 백제 역사의 한 5분의 4쯤 되는 시기가 바로 한성 시대입니다. 그럼 이렇게 백제 역사의 어떤 그 기초, 하나의 개인으로 말한다면은 완전히 틀이 잡혀진 시기가 한성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것이 백제 연구에서 망각되고 있는가? 그것은 뭐 다름이 아니고요. 바로 그 자료가 이 공주 부여에 비해서 아주 그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한성 백제의 영역은 주로 강동구와 송파구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져 왔다. 하지만 우리는 하남 위례성을 찾아내기에 앞서 다른 지역의 백제 흔적을 찾아보기로 했다. 아파트촌으로 뒤덮인 이곳 한켠에는 한강변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동굴 공암바위가 있다. 선사시대부터 동굴은 신앙의 의미를 지녀왔고 고구려도 동굴에서 왕이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이 전해진다. 따라서 한강을 장악했던 백제에게 있어 이런 동굴은 하나의 신앙처였을 가능성이 있다. 백제의 하남 유래성에서 김포, 금남까지 가는 그 한 신성 라인 속에 이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제사처였구나 알 수 있고, 또 이 산을 바로 탑산이랍니다. 그래서 이 위에는 그 삼국 시대의 그 사찰이 있었다는 것이 입증이 됩니다. 여기가 바로 이 동굴 신앙을 하는 그 혈사였구나. 바로 사찰하고 동굴하고 함께 있는 그러한 혈사가 백제의 왕성 주변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구려가 이곳을 점령했을 때 제사를 지내는 바위라는 뜻의 제차 파위현으로 불렸던 공암. 이 동굴 위쪽 탑산에서는 절의 흔적이 발견되고 주변에서 백제시대의 토기편도 나와 백제 옹진 시기의 동굴 불교 유적인 동혈사, 서혈사, 남혈사 등의 기원이 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공암바위 뒤편에 자리한 궁산 토성. 지금은 한가로운 등산길이 됐지만 여전히 곳곳에서 옛 성벽 흔적이 보여 양천 고성으로도 통한다. 허물어진 성터와 함께 삼국시대의 와당과 유구 등이 발견되는 이곳 궁산토성은 빗장산, 관산으로도 불려 한강 하구를 차단하는 곳임을 알 수 있다. 관청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궁산토성 위에 오르니 과연 한강 하구와 김포를 고스란히 조망할 수 있었다. 삼국 시대에 바로 그 백제의 성으로 유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저 건너가 바로 행주산성이죠. 이 한강을 지키는 그러한 그 성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 한강 서부 지역에서는 군사적으로 굉장히 요충지죠, 여기가요. 저가 아마 10여 년 동안 즉 궁산토성은 김포를 비롯해 인천으로부터 들어오는 적을 차단하고 수로인 한강을 장악하기 위한 성으로 하남 위례성 서쪽의 중요한 방어선임을 생각할 수 있다. 양천구 신정동에서 경기도 부천 방향으로 가다 보면 속칭 성너머 또는 정랑포계라는 지명이 나오고 그곳에서 토성 하나를 볼 수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오성길 같지만 신정동 토성으로 불리우는 이것은 지난 84년부터 조사를 시작한 이래 백제시대의 와당과 토기가 발굴돼 최근 백제 토성으로 판명됐다. 여전히 성과 흔적이 남아있는 신정동 토성은 높이 2~3m 정도로 쌓아 올린 백제 초기 성으로 보고 있다. 이곳 역시 궁산 토성과 함께 부천의 곡창지대와 인천에서 들어오는 소금을 관장하며 하남 위례성 서쪽 길목을 방어하는 군사기지라 할 수 있다. 백제의 흔적은 강동구와 송파구뿐만 아니라 강서구 등 한강 유역 서쪽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 백제가 한강 대부분 지역을 차지했음을 알 수 있다. 바로 그 지역은
원조의 위례 백제 세력하고 그리고 비류의 그 미추홀 세력을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정동 토성이라든지 또는 제사 유적으로 생각되는 채차파이라든지 또는 궁산 토성이라든지 이 같은 유적들이 몰려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유적에 대한 조사라든지 이런 것이 빨리 선행돼야만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가운데서 위례 세력하고 미추홀 세력이 연결되는 어떤 역사적인 의의랄까 그런 것이 제대로 구명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왕족과 귀족이 거주했던 한성 백제의 왕성 하남 위례성은 어디서 찾아야 할까? 현재 학계에서 하남 위례성으로 보고 있는 몽촌 토성. 성 둘레가 2km가 넘는 몽촌 토성은 가까운 거리에 백제 최고 지배층의 고분군인 석촌동 고분군이 있고 방어시설인 목책이나 연못지 그리고 중국 도자기 등의 유물이 발굴돼 그동안 왕성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지목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것을 하남 위례성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몽촌 토성에서 발굴된 유물들은 그 수가 상당하지만 대개 토기류의 단순 유물들과 화살촉 등 군사용품이 많이 발굴돼 왕성보다는 왕의 피신처나 별궁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것을 하남 위례성으로 보기 어려운 중요한 이유는 전면적인 발굴을 했음에도 왕궁 같은 큰 건물터가 나타나지 않는 점이다. 몽촌토성 곳곳이 발굴이 됐지만은 그 왕이 거처했다고 할 수 있는 궁 그리고 귀족들이 생활했다고 보이는 그런 건물지 이런 것들이 좀 조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하남 위례성이었다고 단언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왕을 비롯한 귀족 세력이 상주했던 도성에서는 남성 엘리트들의 전유물뿐만 아니라 여성 엘리트하고 관련된 유물들이 적지 않게 출토되고 있습니다. 이건 뭐 동서양을 막론하고 공통된 일이죠. 그런데 몽촌 토성에서는 여자하고 관련됐다고 생각되는 유물이 전혀 없습니다.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과 교산동 일대. 이곳은 다산 정약용이 하남 위례성이라 주장한 이래 그 가능성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곳이다. 춘궁동은 옛 고을 또는 옛 도읍이란 뜻을 지닌 고골, 궁터 같은 지명이 지금도 쓰이고 주민들 사이에서는 왕궁터라 전해져 오고 있다. 지리적으로 볼 때 이곳은 남한산과 검단산에 감싸 안긴 형세로 도읍지로의 면모가 갖춰져 있고 그 안에서는 토성의 흔적들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어 얼마 전부터 큰 관심을 끌고 있는 곳이다. 지금은 한적한 오솔길로 변해 있지만 이 일대에서는 토성의 성문 자리와 같은 모습을 곳곳에서 볼 수 있다. 또한 이곳에서는 토성의 흔적과 함께 대형 추춧돌이 발견되고 있다. 현재 사유지로 되어 있는 이곳은 일정한 거리를 두고 큰 추춧돌이 남아 있어 대형 건물터였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여기 대체로 보게 되면 2m 한 67 정도 간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 생활에 사용되었던 민가라기보다는 어떤 그 행정적인 관청 역할을 하는 이란직 같습니다. 통일신라에서 고려 때까지의 기와장 등 다양한 유물들이 보이지만 이것은 그동안 지표 조사만 있었고 본격적인 발굴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리나라 고대 국가 도읍지에는 대개 큰 불교 유적을 볼 수 있는데 춘궁동에도 현재 대형 사찰터가 남아있다. 이곳은 지난 88년
동사라는 명문이 새겨진 기와가 출토돼 절의 이름이 동사였음을 알게 됐고 창건 시기는 통일신라에서 고려 초기로 보고 있다. 또 지름이 5m가 넘는 초대형 불상 대좌터를 발견해 당시 금당으로는 황룡사에 버금가는 큰 규모로 추측하고 있다. 교산동 일대, 하남시 교산동 일대도 앞으로 체계적인 발굴을 하게 된다면 아마도 우리가 하남 위례성으로 볼 수 있는 이러한 유물과 유적들이 발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춘궁동 일대가 하남 위례성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려면 고고학적 유물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얼마 전 발견된 기와장에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춘궁동 금암산 기슭에서 발견된 이 와당에는 약정이라는 글자가 또렷이 새겨져 있고 문헌 조사 결과 이 약정은 고려 때 절의 이름으로 밝혀졌다. 그렇다면 약정사와 백제왕성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일까? 먼저 삼국사기 기록에 보면 근초고왕이 고구려 평양성까지 진격해 고구려의 고구곤왕을 죽이고 내려와 도읍을 한산으로 옮겼다는 기록이 나온다. 즉 한산이 백제왕성이 있던 지명이 되는 것이다. 약정사라는 기록은 동국여지 승남에 전하는데 지금의 하남시에 해당하는 경기도 광주목에 보면 약정사 제한산, 즉 약정사는 한산에 있다고 나온다. 약정사 와당이 발견된 곳이 춘궁동의 금암산이고 보면 한산은 춘궁동이 되는 것이고 그 한산의 표기는 백제가 도읍을 옮겼다는 한산과 일치하고 있어 결국 춘궁동이 백제의 도읍지라는 말이 아닌가. 약정사 와당이 나온 금암산 기슭에는 지금까지도 마애불이 남아있어 춘궁동 주변이 큰 불교 유적지로 분명해지고 있다. 하지만 이 마애불과 마찬가지로 이 일대의 유물이 대부분 통일신라 시대 이후 것으로 판명돼 백제 한성 시대와는 시기상 상당한 거리가 있다. 춘궁동에는 고대 왕성이었음을 확인시켜 줄 만한 대형 고분군이 없다는 점에 의문을 가졌던 우리는 마침 금암산 정상에서 고분이 발견됐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 보았다. 그러나 그것은 왕성에서 볼 수 있는 큰 고분이 아니었다. 고분의 위치와 출토 유물로 보아 통일신라나 고려 때 것으로 추정되는 석실분이었다. 이곳에는 지금 현재 조사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지표상으로 많은 유적이라든지 또는 유물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 유물들과 유적을 통해서 볼 때 일부 백제의 투기편이라든지 백제의 기와편이 보이기는 합니다만은 매우 단편적이고 그러한 유물들의 더 많은 양은 시기가 좀 내려오는 것들이었습니다. 통일신라라든지 아니면 고려. 따라서 하남 위례성이 바로 이곳이다. 단정 짓기는 매우 어렵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남시 춘궁동 지역에서 발견된 와당 중에서 그나마 삼국시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이 승성무늬 와당뿐이다. 대부분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후부터 고려 때까지의 것으로 결국 고고학적인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또 약정사가 있었다는 한산이라는 지명도 엄연히 하남 위례성과는 다른 이름이기 때문에 별개 지역으로 볼 수밖에 없다. 또한 부여나 경주 같은 고대 도읍지에서 볼 수 있듯이 그곳이 왕성임을 입증하려면 석천동 고분군과 같은 대형 고분군이 있어야 하는데 춘궁동에서는 아직까지 대형 고분군을 찾아볼 수 없어 하남 위례성으로 단정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다. 장장 4km에 달하는 거대한 백제 토성인 서울 풍납토성.
이 토성은 그동안 몽촌 토성에 밀려 하남 위례성일 가능성이 적다고 여겨져 온 곳이다. 현재 토성벽은 인근 주민들의 텃밭으로 변해 있어 문화재 훼손을 경고하는 푯말이 무색할 정도다. 그 붉은색이 1세기경부터 흙과 모래를 섞어 다지는 소위 판축 기법으로 쌓아 올려 2000년 가까운 세월을 이겨내고 성벽의 흔적이 남아있다. 우리 고대사를 통틀어 가장 어려운 작업으로 만들어졌을 이 풍납토성은 과연 백제의 왕성 하남 위례성이 될 수 없는 것일까? 풍납토성은 그동안 전면적인 발굴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다만 작년에 토성 동쪽 일부에서 발굴 조사가 있었다. 지금까지 풍납토성에서 나온 유물 중에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청동초두. 주로 술을 데우는 데 쓰이는 이것은 왕족과 귀족들의 제사에서나 쓰이는 귀중품으로 풍납토성이 왕성일 가능성을 처음 알린 유물이다. 풍납토성보다 그러니까 우리는 작년에 풍납토성 일부를 발굴 조사한 국립문화재연구소를 찾아 당시 발굴된 유물들을 국내 언론 최초로 촬영할 수 있었다. 부분적인 발굴 조사였음에도 많은 유물들이 나왔는데 탄알문 항아리와 토기 등 주로 3, 4세기에 해당하는 시기의 다양한 백제 유물들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뜻밖에도 풍납토성에서 가장 오래된 백제의 수막새 기와가 발굴됐음을 알게 됐다. 여기서 좀 중요하다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지금 여기에서 보신 바와 같이 이제 이러한 그 기와, 순막새 같은 이런 그 백제 초기 때의 이러한 그 순막새는 아마 풍납토성에서만이 출토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양으로 본다면은 적어도 풍납토성이 하나의 그 왕성으로서의 그 자질을 갖춘 그러한 그 유적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풍납토성에서만 발견된 백제 초기의 수막새 기와. 통상 고대 왕국에 있어 이와 같은 기와는 왕의 거처인 왕궁 또는 관청 자리에서나 볼 수 있는 유물이다. 또한 풍납토성이 백제의 왕성일 가능성은 그 규모에 있다. 산이나 구릉도 아닌 평지에 4km에 달하는 토성을 쌓았기 때문에 그 안에 수용할 수 있는 인구는 다른 백제의 성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을 것이다. 몽촌토성의 경우는 자연 구릉을 이용해서 구릉의 외벽은 깎아내고 구릉과 구릉 사이에 단절된 부분은 판축을 해서 성을 만들었거든요. 반면에 풍납동 토성은 평지에 성벽을 전면적으로 판축해서 쌓았기 때문에 그 축조에 드는 노동력은 정말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15m 이상의 높이로 성벽을 쌓아 올려 그토록 넓은 성을 만드는 공사는 국가 차원의 왕성 쌓기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 지금까지의 유물과 유적을 통해 볼 때 왕성인 하남 위례성은 몽촌 토성보다 풍납 토성일 가능성이 높고 몽촌 토성은 왕성의 피난처나 별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아픈 걸로 하는 걸로요? 그렇다면 백제인들은 풍납토성을 어떻게 쌓아 올린 것일까? 우리는 고정을 거쳐 풍납토성을 쌓은 방식인 판축 기법을 재현해 보기로 했다. 판축 기법으로 성벽을 쌓기 위해서는 먼저 영정주라 불리는 틈실한 버팀목을 세운 다음 그곳에 홈을 파 목판을 끼워 일정한 틀을 만든다. 그리고 그 안에 흙을 퍼담게 된다. 판축 기법은 기원전 1600년경 중국에서 시작되는데 당시 석재가 귀해 흙을 이용해 성을 쌓게 됐다고 한다. 이 판축의 특징은 흙을 고르게 편 다음 목도와 맨발로 다져 압축시켜 나가는 것으로 수십 센티미터가 넘는 두께로 부은 흙을 3cm 정도 두께가 될 때까지 계속 다지는 것이다. 다지자 홀로를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백제에서 이러한 판축 기법을 상당히 일찍이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판축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은 점질토로, 한 번은 사질토, 또는 되게 이제 마사토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러한 흙을 교차로 축축했기 때문에 겨울이나 여름에 어떠한 충격에서도 이것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1000년 또는 1500년 이상이 됐어도 이 판축 기법에 의해서 진 건축물은 아주 잘 남아있고 또한 성도 오랫동안 보존이 되는 겁니다. 한 층 한 층을 일일이 약 두께는 3cm 안팎 이렇게 해서 쌓아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러한 판축이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가도 안에서 견디고 또 하나의 내구성 또 신축성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숨을 쉬는 거죠. 또 흙을 더욱 견고하게 다지기 위해 흙을 찌거나 불로 태우는 방법도 함께 사용했다고 한다. 이 판축 기법으로 풍납토성 같은 평지성을 쌓는 것은 오랜 기간에 걸쳐 연인원 수십만 명이 동원된 상상을 초월하는 대역사였을 것이다. 한성 백제에 있어 판축 기법은 단순한 건축 기술이 아닌 하나의 문화였던 것이다. 서울 석촌동 백제 고분군에는 백제 한성시대의 가장 위대한 왕이 묻혔다고 생각되는 거대한 고분이 있다. 백제 13대 근초고왕. 그는 백제의 힘을 한반도에만 묶어두지 않고 지금의 일본인 외에까지 전했다. 특히 그가 369년 외왕에게 주었다는 칠지도에서 당시 백제의 세력을 알 수 있다. 칠지도에는 모두 61자의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칼 뒤쪽에 명문 해석을 놓고 지금까지도 하사품인지 혹은 헌상품인지 논란이 되고 있다. 그 명문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이런 칼은 없었는데 백제왕 치세에 기묘하게 얻은 성스러운 소식이 생겨 외왕을 위해 만든 뜻을 후세에 전하라고 되어 있다. 큰 왕들은 보통의 경우 그 왕권의 상징으로서 이 칼이든지 거울이든지 또는 구슬이든지 이런 것들을 자기의 그 후왕들한테 하사를 하게 됩니다. 칠지도도 결국 이러한 그 상징의 하나로서 볼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사실 백제 왕이 일본의 그 왕으로 가는 외왕이라는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준 것입니다. 가령 임진왜란 때만 하더라도 신립 장군에게 선조대왕이 자신의 보금을 하사했다든지 예가 없이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내려주는 물건입니다. 다른 기록이 없다고 하더라도 외왕이 이 칼을 받았기 때문에 외왕의 격이 백제 근초고왕보다 낮은 것입니다. 더군다나 앞뒷면에 모두 61자의 글자가 금으로 상감이 되어 있는데 제일 끝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전시후세, 전하여 후세에 보여라. 이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명령하는 명령형의 문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국가 원수가 군 지휘관에게 신퇴의 상징으로 칼을 내려주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칠지도는 백제 왕이 하사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외왕이 백제의 세력 안에 있었음을 조심스럽게 증명하는 것이 아닐까. 칠지도와 함께 백제를 알 수 있는 유물은 중국 양나라 때 편찬된 양직공도다. 양나라에 조공하러 온 각국의 사신들 모습을 담은 이 책에는 단아한 백제 사신이 그려져 있고 또한 백제의 특이한 통치 제도를 설명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담노다. 그 어원을 담장안, 다물안 등으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었지만 담노는 하나의 커다란 성이나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지방 통치 제도로 생각할 수 있다. 그렇다면 22군데가 있었다고 하는 담노는 주로 어떤 곳에 두었을까? 금강하구의 관문 웅포. 이것은 4세기 말에 비로소 백제의 지배 아래 있었던 곳으로 당시 내륙과 서해를 잇는 금강수로의 중요한 교통로였다.
지난 7월 20일 웅포의 입점리 고분에서는 본격적인 발굴이 앞서 개토제가 열렸다. 지금은 그 형태조차 사라진 이 고분이 주목받은 것은 지난 86년 이곳에서 5세기 것으로 보이는 금동관과 금동신발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이것은 상당한 권력의 인물만이 가질 수 있는 것으로 금동신발은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것과 모양이 거의 같다. 이로 보아 교통의 요지였을 웅포는 왕의 권한을 대신하는 왕족이나 귀족이 파견돼 다스렸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곳이 백제 특유의 지방 통치 제도였던 담로는 아닐까? 천안시 성남면 용원리. 지난 97년부터 올 4월까지 조사가 이루어진 이곳에서는 한성 백제 시대의 대규모 고분군이 발굴됐다. 4, 5세기의 토광묘 등 140여 개의 고분이 드러나는데 출토 유물도 칼과 같은 무기에서 금 장신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그 중에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왕권의 상징으로 알려진 환두대도. 백제의 환두대도는 지금까지 무령왕릉에서만 출토된 적이 있을 뿐이다. 왜 이런 곳에서 환두대도가 나타난 것일까? 이 환두대도는 적어도 왕에 해당하는 정도의 신분을 지닌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환두대도가 이 지역에서 출토되었다는 것은 여기에 살던 수장이 적어도 백제의 왕에 버금가는 그런 세력을 지닌 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백제와 문화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집단이 이 지역에 있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곳 성남면 일대는 웅포 지역과 마찬가지로 백제 왕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왕족을 보내고 간접적으로 통치한 중요한 곳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이곳 역시 담로의 가능성을 떨쳐버릴 수 없다. 호남의 곡창지대 김제평야에는 330년 백제 비류왕대에 축조한 거대한 저수지 벽골제가 남아있다. 이 벽골제는 김제평야의 안정적인 농사를 위해 만들어졌는데 연인원 32만 명이 동원된 것으로 추정돼 그 자체로도 백제의 가장 중요했던 시설임을 알 수 있다. 백제의 곡창인 김제평야와 벽골제도, 그 경제적인 비중이 큰 만큼 왕실의 특별한 관리가 필요했을 것이다. 이 담로라고 하는 것은 근초고왕 때 와서 비로소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왕족을 지방의 어떤 경제적으로 비중 있는 지역 또는 군사적으로 요충지 또는 교통의 요지 이런 지역에다가 성을 쌓고 왕족을 파견해서 통치하게 하는 일종의 그 거점 지배 형태가 되겠습니다. 백제가 방군성 체제 하에서 중앙에서 지방의 관리를 보내서 일사불란하게 통치하기 이전에 지방에 대한 지배 방식이 담로 제도가 되겠습니다. 근초고왕은 강력한 군대를 바탕으로 영토를 확장해 한성시대 최고 전성기를 맞게 된다. 그러면 이때 백제의 세력은 어디까지 이르렀을까? 가장 주목할 부분은 지금의 전라 지역에 남아있던 마한을 정복했다는 것인데 삼국사기의 마한평화 기록은 백제 시조 온조왕대에만 나타난다. 하지만 이것은 백제가 건국 초기에 마한의 일부 나라들을 정복한 기록으로 보이고 근초고왕대에 이르러서야 금강 이남 지역의 마한 세력까지 지배할 수 있었다. 비록 온조왕대의 기록이긴 하지만은 북쪽으로는 애성강까지, 동쪽으로는 춘천에, 서쪽으로는 서해에, 남쪽으로는 웅천에 이르기까지 영역을 확장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시기가 고이왕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마 고대 왕국으로의 절정에 달하는 것은 아마 근초고왕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초고왕은 369년에 아무래도 이제 전라도 영역까지를 거의 아우르게 되지 않았겠는가. 그렇다면 근초고왕이 마한을 병합했다는 370년대 이후 백제는 마한의 모든 지역을 아우를 수 있었을까? 우리는 전남 월출산과 영산강 유역에서 발견되는
많은 고분들을 통해 가늠해 보기로 했다. 전남 나주시 반남면에서는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모양의 고분을 만날 수 있다. 이곳의 무덤은 사다리꼴로 되어 있고 그 내부엔 특이하게도 옹관을 매장했는데 백제의 일반적인 무덤인 석실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또 이 지역 고분의 특징은 산이나 구릉에 묘를 쓰는 백제와는 달리 평지에 지름이 30m가 넘는 엄청난 크기의 묘를 만든 것이다. 이 지역 고분의 특징은 커다란 옹관을 주매장 주체로 한다는 점에서 같은 시기 백제뿐만 아니라 다른 세력하고도 분명히 구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역사적 실체는 마한인 것으로 인식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6세기 초까지도 기존의 독특한 옹관 묘를 쓰는 전통을 이어나갔다고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백제의 그 대표적인 묘제라고 할 수 있는 석실분들이 이 지역에 들어오는 시기는 6세기 중엽경입니다. 그 시기부터 백제의 본격적인 영산강역 진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대개 무덤 양식은 한 나라와 다른 나라의 문화 차이를 가장 잘 나타내는 척도이다. 백제는 6세기 이후에나 전라남도 지역의 마한을 장악할 수 있었고 그때까지 마한은 백제와는 전혀 다른 독자적인 문화를 누렸던 것이다. 한성시대 백제에 있어 완전히 아우를 수 없던 마한은 가장 큰 걸림돌이었을 것이다. 475년 겨울, 백제는 전쟁의 불길에 휩싸인다. 근처 고왕에게 평양성을 침공당하고 그들의 왕까지 이른 고구려가 힘을 모아 백제를 친 것이다. 7일 밤낮으로 처절하게 지킨 하남 위례성이 결국 장수왕의 손에 들어가면서 한강의 주인 백제가 이룬 한성시대 500년은 그렇게 사라져갔다. 한성시대 500년. 그것은 분명 백제의 정신과 힘이 일군 역사다. 한성 백제를 이끈 그 정신과 힘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 삼국사기에 그 물음에 대한 열쇠가 적혀 있었다. 백제는 그들의 기원인 부여의 시조 동명왕에게 제를 올리는 동명묘를 숭산에 지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숭배한다는 뜻의 숭산은 왕성의 동쪽에 있다 했으니 그것은 바로 하남시 근처의 검단산으로 지목되고 있다. 검단산은 신성한 제단이 있는 산으로 풀이할 수 있고 오래전부터 이곳 지명이 배알한다는 뜻의 배알미이고 보면 예사롭지 않은 산임을 알 수 있다. 저 근래 누가 파봤지만은 여기 보줄로 이게 돌 다 짠 겁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동명묘의 제단으로 보이는 흔적을 발견했다. 그것은 단순한 바위가 아닌 돌을 인위적으로 차곡차곡 쌓은 모습이었다. 그리고 제단 자리의 북쪽으로 보이는 것이 바로 검단산 정상. 보시죠. 여기 지금 옛부터 산 정상은 하늘과 닿는 신성한 곳으로 여겨 그 아래쪽에 제단을 지어왔다. 백제의 왕들은 이곳 동명묘에서 왕국의 번영을 빌었을 것이다. 정상에 오르면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 하나로 흐르는 그 옛날 한성 백제의 생명수 한강이 보인다. 또 백제의 왕성이었던 서울의 모습이 고스란히 들어온다. 한성 백제의 정신이 하나로 이어졌을 숭산 검단산. (1500년) 전 숭산이 굽어보던 한성은 사라졌지만 백제는 그 끊임없는 생명으로
웅진에서 사비에서 다시 태어난다. 한성을 잃은 백제의 두 번째 도읍지 웅진 공주. 무너진 왕국의 재건을 위해 그들은 이곳에서 무엇을 준비했나? 격변의 웅진 시대, 무령왕은 어떻게 왕실을 세우고 다시 문화를 꽃피웠을까? 대전 MBC 특집 다큐멘터리 15부작 잃어버린 백제를 찾아서 제3부 웅진에 피운 꿈에서 다시 태어난 백제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